오늘 인사이트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미국 경제 아무래도 세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트럼프, AI, 인플레이션 이렇게 3대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과연 트럼프 2기의 미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때 저희가 꾸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그다음에 트럼프 2기의 이제 이민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과 AI를 연결 짓는 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어떤 차세대 경쟁력을 이 다음 이제 제너레이션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든 간에 관련된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를 할 만한 여력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보조금을 좀 이제 선택적으로 지급한다든지 각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정책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AI 산업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어떤 산업관이 됐든 간에 AI 관련된 어떤 꾸준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AI를 빼놓고 지금 미국 증시를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빅테크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거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엔지니어를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H-1B 비자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1B 비자를 확대해서 빅테크 기업들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전 세계 인재들을 미국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H-1B 비자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AI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이긴 하고요. H-1B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똑똑한 사람들을 더 이제 귀하게 데려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USTR 같은 이제 이민 관련된 정책이 좀 어떻게 제정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으로의 이민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죠. 첫 번째로는 AI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배우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시장에서 내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거에 따른 페이백이 충분히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많은 매력도가 있고 이것이 지금의 미국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그리고 AI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만한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 근처에 캐나다라든가 이런 곳은 본인들 자국의 인재들이 자꾸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가 미국 넌 US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인재 유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AI와 관련된 인프라 자체가 사실 미국 외에서는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주도하게 되면 H-1B 비자 이런 식으로 이 핵심 인력들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다 독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과연 미 증시에서 빅테크가 계속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외국인 인재들을 얻는 게 빅테크만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일호 성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빅테크 없는 미국 증시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빅테크가 여전히 주도하는 미국 증시가 올해도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높은 금리입니다. 높은 금리의 주된 이유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하고 끈적끈적한 물가인데요. 그 높은 금리를 견뎌낼 만한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의 한 50% 정도가 이익을 못 내는 상태고 또 빅테크들의 실적 모멘텀이 30% 정도에 가깝고 중소형주들의 이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여전히 미국 증시를 주도하게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감지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자금이 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금들은 역시 이제 빅테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나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얘기만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내 AI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아니, 미국에서는 완전히 AI 돌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국내에는 AI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AI 투자를 뭐 뒤늦게나마 조금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AI 관련주를 찾아야 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 글로벌하게 지금 AI 인프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확장 국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AI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AI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서비스가 디바이스까지 탑재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느낄 만한 그 부분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AI PC라고 나왔지만 그냥 무늬만 AI PC인 것 같고요. 그리고 AI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탑재했다고 하지만 별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관련한 밸류체인에도 온기가 스며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좋다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규모하고 비교해 볼 때 빅테크 업체들은 그거의 몇십 배, 몇백 배가 투자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AI 인프라나 AI 소프트웨어 쪽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론칭한다든지 그런 쪽에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올해 또 살펴봐야 될 게 아무래도 양적 긴축인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워낙 과도하게 이렇게 양적 긴축을 계속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나 2분기에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QT라고 저희가 부르는 양적 긴축을 점차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래포 잔고의 감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급준비금, 저희가 흔히 은행의 유동성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래포의 자금과 MMF의 자금이 서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버퍼 역할을 해주면서 좀 유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영래포 자금이 꾸준하게 소진이 되면서 이것이 소진된 이후에는 그럼 점차적으로 MMF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국채를 예를 들어 산다고 했을 때 시장에 지급준비금을 빼서 이제 수요를 해야 될 텐데 그 타이밍에서는 지급준비금 쇼크가 올 수 있고 그럼 과거 SBB 사태처럼 다시 한번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SFR 금리도 상당히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런 영래포 자금이 연말에 다시 한번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살짝 떨어졌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배경을 봤을 때 저는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한 그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중단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을 꾸준히 연출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PC 물가를 살펴봤을 때 지금의 연준의 어떤 목표 수준에는 꽤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 그리고 경기의 안정 이 두 개의 추 중에 무엇을 좀 더 중요시 여겼느냐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경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을 좀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QT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래포 잔고 줄어든 걸 말씀하시니까 영래포 잔고 저도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 2023년에 그게 2조 5천억 달러였는데 그게 진짜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양적 긴축을 좀 중단해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중단되면 주가 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채권 시장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주식 시장에도 있겠죠? 예, 금리 하락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이 QT를 중단하게 되면
재무부에서는 상환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채권 발행액이 줄어들게 되고 채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금리 수준이 높아서 주식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 수준이 조금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고밸류의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시장이 정당화 또는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채 시장에서 시장 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서 국채 가격도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동시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처음 시작할 때 3대 키워드로 인플레이션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혹시 QT 이걸 종료하게 되면 예. 양적 긴축 종료 때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투자 관점에서는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팩터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AI, 인플레 이 3대 키워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혹시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먼저 최유로 상무부터. 네. 저는 좀 생뚱맞게도 한국 시장, 코스피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고 심리도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저는 약간의 캐탈리스트만 있다면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또는 상법 개정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가져와서 전체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고 PBR로 보면은 지금 0.8배인데 뭐 PBR 자체를 좀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좀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데 PBR을 보면은 과거 그 0.8배 이상의 0.8배 수준에서는 그다지 오래 머무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분명히 약간의 캐슬리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코스피 투자자들이 그런 좀 반전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미국의 3대 키워드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김수경 연구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미국 한정으로 저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쪽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non-US 국가들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사실 에너지 광물 자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리튬, 우라늄, 그리고 석탄, 석유 여러 가지 자원 전쟁이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원 전쟁, 저희가 공급망,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발전에 따른 수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이 발전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 밸류체인의 변화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모색을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를 셰일가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셰일가스를 만약에 높인다면 어떻게 이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셰일가스의 생산량을 늘릴 때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많은 생태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역시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재미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2025년 트럼프 2기를 맞아서 3대 키워드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일호 상무, 김수혁 연구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